첫 남편인 박헌영은 김일성에 의해 북한에서 미제 스파이로 몰려 처형당하고, 두 번째 남편 김단야는 자신들이 혁명의 고향이라고 불렀던 소련 정부에 의해 일제 스파이로 몰려 처형당했다. 경성 최고의 미인 주세죽 편입니다. 1901년에 태어나서 1953년까지 52세를 살았다. 주세죽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농사를 짓는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여성이었지만 넉넉한 가정 덕택에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주세죽은 당시 관북/제1의 명문고이자 최초의 여성 중등 교육기관인 함흥 영생여학교에서 2년간 수학했다. 이후 경성으로 유학을 가서 중등학교에 진학하였다. 18세인 1919년 경성 중등학교 재학 중 3.1운동이 발발하자 그녀는 함흥 3.1운동의 선봉에 섰다가 체포되어 함흥경찰서에 감금되었다. 이곳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수갑을 찬 손으로 경찰을 두들겨 팼다고 하고, 일본 경찰에게 능욕을 피하다가 가슴에 담뱃불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20세인 1921년 일제에 대한 울분으로 번뇌할 때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외국인 선교사의 추천으로 상하이로 유학을 떠났다. 그녀는 상하이에 있는 안정여학교에 입학하여 피아노를 전공하고 영어도 배웠다. 주세죽은 절대음감의 소유자로 음악에 비범한 재능을 지녔었다고 한다. 그녀는 천부적인 피아노 실력과 미모로 인해 당대 최고의 미녀로 불리는 여성이었는데, 유학을 온 상하이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된다. 그녀는 상하이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있던 허정숙, 김단야, 박헌영 등을 만나게 된 것이다. 주세죽은 박헌영과 고려공산청년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그와 사귀었고, 그의 박헌영과 결혼을 하면서 그녀의 인생이 뒤바뀐다. 박헌영은 사회주의 조국에도 예술가가 필요하다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꿈인 피아니스트를 과감히 포기하였다. 주세죽과 박헌영은 상하이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몽양 여운형이 주례를 맡았다. 1930년 박헌영의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 동창인 시무는 이 시절의 박헌영과 주세죽을 모델로 장편소설 동방의 애인을 썼는데, 이 소설에서 주세죽은 대리석으로 깎은 얼굴이라며 당대 최고의 미녀라고 묘사되어 있다. 박헌영은 주세죽과의 결혼을 앞두고 주세죽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미인으로 고래등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세죽 동지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세죽은 분노하며 결혼한 여성의 운명이 남편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케케묵은 양반 계급 사고에 빠져있냐며 박헌영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주세죽은 당대의 남성혁명가들조차 가지고 있던 봉건의식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여성혁명가였다. 21세인 1922년 5월 상하이 안정여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23세인 1924년 허정숙, 박원혜 등과 함께 조선여성동우회를 결성하고 조선공산당의 청년조직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해 활동하였다. 이때 이화학당에 다니던 보명자도 합류하여 주세죽, 허정숙, 보명자, 이세여인은 당시 사회주의 여성혁명가 트로이카로 함께 단발을 하며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다. 특히 주세죽은 1920년대 조선 경성의 4대 미인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한다. 그녀들은 계급혁명과 민족해방의 동시달성을 꿈꾸었으나 공산주의를 불법화하는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발동되어 활동이 쉽지 않았다. 이들 중 허정숙은 총 4번의 결혼을 하며 훗날 북한조선노동당 최고위원회 자리까지 오른다. 24세인 1925년 11월 주세죽은 제1차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으로 경성부에서 박헌영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곧 풀려났다. 이때 남편 박헌영은 구속되어 일제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다. 25세인 1926년 60만세 운동 참가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2개월 만에 풀려났다. 26세인 1927년 5월 김환란, 박순천 등과 함께 항일 여성운동단체인 근후회 결성에 참여하여 항일 구국운동과 여성지위 향상운동을 벌였다. 그해 11월 수감 중 일제의 고문에 의해 심신이 피폐해져 정신병에 걸린 박헌영이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박헌영은 석방 직후 아내 주세죽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섭다고 도망치기도 했다고 한다. 주세죽은 병으로 석방된 박헌영과 함께 그의 고향인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그의 병간호를 하였다. 총독부는 경찰을 보내 박헌영 집에 상주시키며 박헌영의 집 주변을 감시하였다. 이듬해 주세죽의 고향인 함경남도 함흥으로 요양하러 간다고 하면서 내려왔다가 이 둘은 갑자기 사라졌다. 둘은 소련 블라디보스토크로 탈출해버린 것이다. 이때 주세죽은 만삭이 임산부였으며 기차가 함경북도 청진시를 지날 무렵 기차 안에서 딸인 박비비안나를 낳았다. 이들의 탈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함흥경찰서장 이하 경찰관들은 감시를 게을리했다며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다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소련 모스크바로 떠났는데 이들의 극적인 탈출은 당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27세인 1928년 주세죽, 박헌영은 소련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이미 정착해 있던 동지 김단야, 고명자의 환영을 받고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이듬해 주세죽은 고명자가 다니고 있던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 입학했고 박헌영은 김단야의 추천으로 국제레닌대학에 입학하였다. 주세죽은 이듬해부터 코레예바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모스크바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31세인 1932년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해 박헌영, 김단야와 함께 상하이로 옮겨갔다. 이때 4살이 된 딸 박비비안나를 모스크바 근처 양육시설인 스타소바 육아원에 맡기고 떠났다. 이 때문에 박비비안나는 부모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고아인 줄 알고 자랐다고 한다. 32세인 1933년 상하이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하던 중 밀정의 밀고로 일제경찰의 검거령이 내려졌다. 박헌영은 끝내 일제경찰에 잡혔지만 그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주세죽과 김단야는 모스크바로 피신하였다. 이후 박헌영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자 주세죽은 박헌영이 죽었다고 생각하였고 역시 아내 고명자와 소식이 끊긴 김단야는 주세죽에게 지속적인 구애를 하여 결국 주세죽은 김단야와 재혼을 하였다. 이때 김단야는 동지인 박헌영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헌영이 죽은 줄로만 알던 주세죽에게 박헌영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주세죽과 3번째로 결혼했다. 김단야에게는 고향의 본처가 있었고 2번째 부인은 같은 공산주의자였던 고명자이다. 이들의 결혼은 당시 사회주의 운동에 동참했던 다른 이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36세인 1937년 11월 김단야는 일제의 밀정이라는 누명을 쓰고 소련에 체포되어 이듬해 2월 처형되었다. 37세인 1938년 5월 주세죽도 제1급 범죄자의 아내라는 이유로 위헌분자로 분류되어 소련 경찰에 체포된 후 5년간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 유배형을 받았다. 이때 주세죽은 김단야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배 생활 중 낳은 김단야의 아들 김비탈리는 어린 나이에 사망하였다. 크즈로르다는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지냈던 곳이다. 38세인 1939년 출소한 박헌영은 국내에서 주세죽의 재혼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였다. 박헌영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국외의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이 둘을 당 차원에서 문책해야 한다고 하자 박헌영은 묻어두고 함구하라고 하였다. 39세인 1940년 주세죽은 카르마크치의 협동조합에서 노동형을 받고 1946년까지 일하였다. 그녀는 카자흐스탄에서 집단농장원, 봉제공장 직공 등으로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44세인 1945년 8월 15일 카자흐스탄 체류 중 광복 소식을 접하였다. 그녀는 해방 후 전 남편 박헌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광복 직후 주세죽은 스탈린에게 조선으로의 귀환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을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45세인 1946년 7월 전 남편 박헌영은 북한 부수상이 되어 소련 방문단의 일원으로 모스크바에 갔다. 그때 박헌영은 딸 박비비안나를 만났으나 주세죽과는 만나지 않았으며 1949년에 자신의 비서였던 윤레나와 재혼했다. 주세죽은 딸에게 아버지가 혹시 자신의 소식을 물어봤는지 물어보지만 딸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답하였다. 49세인 1950년 주세죽은 크지로르다의 체류 중에 한국 전쟁 소식을 접하였다.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을 오가는 연락원과 상인들을 통해
대한민국 및 북조선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 52세인 1953년 박헌영은 미제국주의 간첩이란 제목으로 체포된다. 이 소식을 들은 주세죽은 충격을 받았다. 소련 정부가 박헌영의 핏줄이기도 한 딸 비비안나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거나 딸이 정치적으로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주세죽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딸을 만나러 모스크바로 향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로 가던 중 기차에서 병이 악화되어 모스크바에 있던 딸의 아파트에 도착 후 각혈과 함께 정신을 잃고 사망하였다. 딸은 어머니가 모스크바에 온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지방으로 공연을 떠난 상태라 임종은 사위인 빅토르 마르코프가 지켰다. 그녀의 유해는 모스크바 공동묘지에 묻혔다. 향년 52세였다. 그녀와 박헌영의 딸인 박비비안나는 평생을 소련에서 살며 무용가로 활동하였고 훗날 소련의 모이세예프 무용학교 교수가 되었다. 남편은 러시아인 화가인 빅토르 마르코프이다. 딸 박비비안나는 1991년에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박헌영 생가에 흙을 한 줌 퍼다가 모스크바로 가져가 주세죽의 묘비에 뿌렸다고 한다. 그녀는 2013년에 8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주세죽은 빼어난 미모로 인해 부유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독립의지를 불태우며 박헌영조차 버리지 못했던 남성 우월주의에 끝없이 도전하면서 혁명투사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녀는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투톱이라 불리는 박헌영, 김다녀와 결혼했는데 첫 남편인 박헌영은 김일성에 의해 북한에서 미제 스파이로 몰려 처형당하고 두 번째 남편 김다냐는 자신들이 혁명의 고향이라고 불렀던 소련 정부에 의해 일제 스파이로 몰려 처형당했다. 그녀는 박헌영의 아내로 공산주의를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박헌영이라는 이름 때문에 북한에서조차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1989년 3월 소련 정부는 스탈린이 저지른 박해 사건의 희생자로 처형된 주세죽의 두 번째 남편 김다녀와 주세죽 부부를 사면 복권하였다. 2007년 대한민국 정부는 제62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러시아 한국대사관에서 주세죽에게 건국훈장 일족장을 수여하였다. 그녀의 딸 박비비안나가 어머니를 대신해 건국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건국훈장 추서를 놓고 대한민국의 우파단체에서는 공산주의자에게 건국훈장을 전달한다며 비난과 시위를 하기도 했다. 주세죽의 묘는 모스크바 시내 한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에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다. 지금까지 주세죽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